지난주인가요? 이제 비상계엄 이후로 시국이 계속 혼란한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데, 또 며칠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이제 긴급 담화가 있었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국인 만큼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나누는 이야기를 또 단편적으로 듣지 마시고, 지난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나눴던 말씀과 또 오늘 나누는 말씀, 그리고 이제 올 한해 또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그 드러난 이슈에 대해서 또 제가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쯤 돼서 제가 이제 2025년에 전반적인 큰 그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좀 연결해서, 그리고 또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대통령 그 담화 내용 가운데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그 부분만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담화 내용들 다 들으셨겠죠. 그래서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부분만 이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이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렇죠? 계엄을 선포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 대한 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이제 맞았죠. 가만 보면 2023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들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이제 1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것을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해서 이제 해킹당한 여러 기관들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보안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정부기관들은 국정원의 이런 보안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는데, 유독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상하죠? 북한이 해킹을 했으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하도록 허용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일 텐데, 그것을 유일하게 선관위는 거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딱 결론이 사실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다가 그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서 감사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때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시스템 장비에 모든 것을 이제 허용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의 제한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제 허용을 한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이제 그래서 선관위가 허용한 아주 일부분의 그 서버에 대해서 국정원이 점검을 했는데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이 선관위의 서버에 해킹을 시도했더니 바로 뚫려버렸다고 합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비밀번호도 1, 2, 3, 4, 5, 6 이런 걸로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패스워드 만들 때 1, 2, 3, 4, 5를 만드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 개인도 그렇게 안 만드는데 한 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만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해킹하라는 거 외에는 무슨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국정원에서 선관위 시스템 점검 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개표 결과가 조작 가능하다라고 공식적으로 국정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각 시도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제 그 법원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들이 다 이 법조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4월 얼마 안 됐죠.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총선도 정상적으로 치러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의 상황을 통해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이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계엄을 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미 중국과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선거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 조작은 사실은 주권을 침탈하는 사실 가장 큰 범죄 행위가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좀 더 보면 한국 대선에 전자개표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2002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했던 관우정보통신회사의 대표가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제작했다고 양심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2003년에 뭐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언론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자개표기 납품업체 대표는 선관위 뇌물 로비 사건으로 구속이 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양심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사는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이후로부터 좌파 정권과 선관위 사이에서 항상 전자개표기 기업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왔고, 이제 통신 회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특정 기업들이 좌파 정권으로부터 항상 특혜를 받고 그 소수의 기업들만이 이런 그 정부기관에 관련된 모든 그 사업권을 독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해 줄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돼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정선거의 역사는 벌써 한 20년이 훨씬 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민주당에서 최초로 부재자 투표권을 제한을 했고
2014년부터 이 부재자 투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이후로부터 민주당이 급격하게 성장해서 오늘의 거대 야당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전에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 수와 이제 이 부재자 투표 선거 이후로부터 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2014년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민주당의 표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뭐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의 거대 야당은 야당의 힘이 아닌 이 부정선거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것이 뭐 대한민국이 맞이한 아주 암담한 현실인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가 전 세계 부정선거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요. 2018년 헝가리 총선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폭로가 되어서 헝가리의 선거가 뭐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2018년도에. 근데 이때 헝가리에서 사용한 전자투표 개표기가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아프리카 콩고는 그 여당이 한국산 개표기로 선거 조작을 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선거가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콩고 정부에서 한국에서 도입한 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어떤 이제 언론에서 보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이저 그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것에 대한 기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그 기사를 이렇게 좀 돌려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키르기스탄 대선 때 부정선거로 총선 결과가 무효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이 당시에 키르기스탄도 대선 그때 사용된 개표기가 자랑스러운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 루마니아에서는 지금 현재 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이제 8일 날에 원래는 이제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서도 대선 투표를 진행하던 중에 헌재에서 투표 결과를 무효화시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예, 난리가 났습니다. 루마니아시가. 왜냐하면 루마니아의 정보국이 지난달 11월 24일 날 치러진 1차 대선 투표 때 부정선거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이것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이때 사용된 개표기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별로 다 보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가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K 개표기가 전 세계에 아주 부정선거를 위해 수출하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아주 상황이 된 거죠.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는 한국산 개표기는 부정선거를 위해 최적화된 너무나 좋은 장비라는 게 전 세계에 이미 알려졌고 또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것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이것 말고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이제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해서 투표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뉴스에 다 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해외 사례 그런 그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의 부정선거는 검증하지 않아도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검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라는 이슈를 드러냈겠습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가정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넘치는 증거와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선관위 서버가 중국산 화웨이 장비입니다. 이 화웨이가 문제가 좀 심각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화웨이와 미국 기업 간의 모든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화웨이는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죽하면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화웨이를 딱 찍어서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을 시켰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 화웨이를 보면 그 화웨이의 CEO가 중국의 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진핑의 전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화웨이를 성장시켰고 통신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때는 한 70% 이상, 유럽은 거의 대다수가 화웨이 제품을 기업들이 다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찰에 들어가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화웨이하고 경쟁할 수 없는, 다른 기업들은 경쟁할 수 없는 이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화웨이가 모든 그 어떤 입찰권을 다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건데 가격을 너무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에서는 인류적으로 가격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화웨이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다른 기업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화웨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화웨이가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입찰을 해서 다 따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중국 정부에서 전적으로 화웨이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는 이렇게 이제 서버나 이제 이런 통신 장비를 입찰하면서 그 안에 백도어 시스템을 심어서 모든 것을 다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화웨이가 완전히 퇴출됐고 유럽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끊고 이제 퇴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일단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화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선관위의 서버를 화웨이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웨이가 한국의 모든 선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100%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으면 당연히 감사나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하면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실행해야 되는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핵심 주범이 됐고 그 뒤에는 이제 법조계의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이제 세력들이 있죠.
지금 이게 한국이 처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나름대로 돌파를 하는 방법으로 이 비상계엄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실시한 목적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팩트이죠. 자, 그럼 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부정선거라는 카드를 던졌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여기서 좀 질문해 봐야 될 게, 국가의 모든 영역이 공산 세력에게 이미 장악되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부정선거의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할까요? 거기다가 부정선거 말고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심각한 현안은 그거 말고도 눈앞에 있는 더 큰 문제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선거라는 카드를 던졌을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 여기에 승부수를 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부정선거 카드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에 연계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자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적보다 여기에 연계된 세력들을, 당연히 부정선거를 조사하다 보면 이제 연관된 조직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조직들이 다 북한과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이 어떤 그 실체를 알 수 있고 반국가 세력들을 다 척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라는 이 엄중한 사안을 과연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밝혀냈다 하더라도 이것에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이것이 그 모든 국민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어떤 좀 인정을 받고 여론화되어져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어떤 지지와 어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카드를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합의가 없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계엄을 선포하고 또 그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뒤에서 미국이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연합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트럼프의 최측근이 한국에 방문해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면 지난 2020년에 대한 그 조 바이든 대선 때 그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FBI 국장으로 지명된 캐시 파텔이라는 인물은 임기가 시작되면 첫 번째로 2020년에 대선 부정선거 수사를 비롯해서 미국의 우방국에서 자행된 모든 부정선거까지도 조사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미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때 당연히 이제 우선적으로 어디를 조사하겠습니까? 그 말대로라면 이제 한국에 대한 부정수사도,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조사도 뭐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다시 등장하면서 미국의 보폭에 맞춰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같이 협조해주면서 움직여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그림들을 미국이 지금 그려가고 있고, 한국은 지금의 이러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미국의 전적인 도움과 협조를 통해서 지금 같은 흐름 안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혼자의 계획이 아니라 전적 큰 그림 안에선 미국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지금 현재 모든 영역이 다 좌파 세력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을 절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지고 실제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그 어떤 사실들이 진실로 다 드러나서 언론에서 공개가 되면 한국의 언론들도 그것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것들을 다루고 한국도 주목해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힘을 받고 탄력을 받아서 이제 그것들을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한미일의 공조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한국이 공산 세력에게 넘어가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지키고 또한 이 한미일의 이 동아시아권의 이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뒤에 미국이 전체적으로 핸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거의 대다수의 언론은 뭐 반대로 보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을 보이콧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서 모종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뭐 안전한가? 미국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다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이 다 진실이 밝혀져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반국가 세력들, 한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모든 반체제 세력들을 뿌리채 뽑아내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다 바라는 사항이지만 희망 사항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의 이 한국에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과연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한다고 해서 과연 좌파로부터 한국에 처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파 정권을 보호하고 한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회의적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3, 4개월이 큰 고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 집단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지금 그거 말고도 뭐 10개가 넘는 수많은 이제 지금 소송들이 쭉 연결돼 있지만 지금 그 이재명이 하고 있는 그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게 이제 2차가 남았고 3차 이것만 끝나도 이제 정치 세계에서 아웃되죠. 그래서 이재명의 시간은 6개월입니다. 그 6개월 안에 이재명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탄핵을 시키든 아니면 탄핵을 못 시켜도 국가를 이제 흔들어서 국정의 이 안보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재명 이 집단은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된다고 해서 실제 탄핵이 되기까지는 헌재까지 가야 되는데 헌재에선 탄핵이 안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하지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내일인가 다시 또 표결을 하죠. 만약에 탄핵이 되게 되면 일단은 직무정지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군 통수권자에 대한 권한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총리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군 통수권자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지금 완전히 정부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안보 상황 가운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을 또 막았다 치더라도요, 이미 윤석열 정부는 손발이 다 묶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계속해서 국가를 더 큰 혼란에 몰아가게 될 거고 그리고 한국 내에 압력하고 있는 수많은 모든 이제 그 공산 세력들,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간첩들, 그래서 이 조직적으로 이들은 다 돈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죠. 이런 거는 우파들이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파는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열심으로 자기가 사비를 투자해서 막 이렇게 그 동원되고 이런 거지만 좌파는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많죠. 그리고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맘먹고 움직일 때 우파는 사실은 당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좌파 세력들이 총동원돼서 한국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국은 탄핵이 돼도 문제고 탄핵이 안 돼도 문제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그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 일단은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돼야 되고 임기가 시작돼서 미국에 대한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시선을 또 이제 옮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한국에 아무 일 없이 한국이 뭐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3, 4개월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한국의 안보 공백은 생길 수밖에 없고 저래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한은 이것이 마지막 그들의 사용할 수 있는 도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하지만 한국의 문제를요, 그냥 한국의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지금의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크게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이스라엘 전쟁 이후로 쭉 계속해서 같이 흐름을 보고 왔지만 이제 그 하마스와 헤즈볼라까지,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정리가 됐고, 여러분 시리아도 정리가 됐습니다. 시리아가 반군에 의해서 이미 무너졌죠. 그러면 이란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가는 모든 길은 사실 거의 열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리아가 열리고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인데 지금의 이라크는 이제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아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제 제공권이 다 열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 갈 필요 없고, 예전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그 어떤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제 골란고원 쪽으로 해서 시리아로 해가지고 이라크로 해서 곧바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뭐 그 핵시설들을 폭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의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북한도 도미노로 북한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무너질 때 친절하게 얌전히 무너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촛불이 꺼지기 전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란이 무너지면 북한도 연쇄적으로 반드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얘기하도록 하고, 북한이 무너지면서 한국에 대한 국지 도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여지는 이 한국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광화문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공산 세력들 다 척결해야 된다 다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 부분에 동의하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요, 이 모든 지금 일들을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거시적인 안목 조금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길게는 제가 10년 동안을 이 부분에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의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한국에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좀 큰 그림으로 보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 무엇이 오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분별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오늘 그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우리 더처지 선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광화문에 나가서 뭐 목소리를 내고 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더처치는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역할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강원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경상도에 있는 부대가 저 강원도까지 올라가나요? 안 갑니다. 강원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그냥 강원도에 있는 부대가 해결하는 겁니다. 경상도에 있는 부대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대가 모든 전투에 다 집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처치에 대한 부르심은 뭐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흔드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5년 동안을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금 이 일들이 어떤 이 비상계엄 사건 이후로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온 게 아니라 이미 뭐 한국에 와서부터 5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곧 있으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길게는 10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해왔고 짧게는 한국에 들어와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어떤 직감으로도 그렇고 다릅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얘기해왔고 매년마다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느꼈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들은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거의 끝이 다 다가왔다라는 게 제가 그냥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제 마음에 주시는 이런 주님의 어떤 감동들이 전과 또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새벽에 저를 깨우세요. 제가 원래 이 야간 체질이라 보통 제가 한 2시에서 3시에 자거든요. 저는 보통 10시에서 이제 2시가 말씀을 보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 이렇게 하고 보통 제가 8시에 일어나는데 조금 됐어요. 새벽에 깨우세요 요즘은. 새벽에 깨우시는데 제가 막 피곤해서 안 일어나죠. 일어났다가 화장실 한번 가고 또 잡니다. 피곤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며칠 전부터는 이제 새벽에 그냥 결국은 주님이 항상 이기시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요즘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는 시간을 조금 이제 앞당겨서 이제 주님이 자꾸 새벽에 깨우셔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은 저는 이제 항상 주님이 저를 집중하게 하실 때는 항상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새벽에 깨우시고 주님께서 저게 원하시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들을.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의 때는 아닙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더처치에 주신 이 부르심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위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일어날 이 일들을 위해 저는 한국에 들어왔고 지난 5년 동안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매일 새롭게 제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 삶을 드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이제 우리 더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들이 있고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좀 여러분 주목하지 마세요. 더처치의 부르심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부르심 안에 하나가 됐다면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요, 지금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막아서고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며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환상이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으로 회복시키고 부국강병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첫째, 그 심판은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한국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회복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죄에 대한 책임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항상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시죠. 그 심판이 곧 징계입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복하시죠.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모른 척해주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한계를 넘었죠.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이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 징계는 전쟁인 겁니다. 전쟁 얘기만 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요즘 읽게 하시는 것들이 다 제가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들, 선지서에 대한 말씀들을 읽게 하고 계신데 늘 읽으면서 뭐 제가 보는 내용이지만 읽으면서도 계속 주목되는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기 원치 않는 그 재수없는 소리들을 해요. 항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백성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돌로 치고 죽이고 참수하고. 네? 선지자들이 다 대부분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원치 않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던 것이죠. 네. 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않으려고요. 오늘날에 여러분 뭐 제가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주님도 지금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회복될 것이다. 뭐 반전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뭐 한국이 다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 전쟁 후에 이제 우리가 즉시로 우리 더처치해 주신 사명은 전쟁이 아닌,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닌, 전쟁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즉시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주목하게 보는 것은요, 여기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무너집니다. 이 북한을 또한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전쟁을 또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이 이란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급격한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저 북한의 지하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행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이제 주님께서 문을 여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 즉시로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더처치의 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다 얘기하기가 그렇고, 제가 이제 1월 달에는 PMP를 통해서 2025년에 일어나게 될 어떤 큰 그림들,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뭐 이 미국이 이 한반도 지역에 이 한미일의 공조를 통해서 미국이 이 패권을 장악하고 뭐 이런 그림이 아니라, 사실 이거 뒤에 또 다른 더 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것들은 내년에 이제 제가 좀 전체적인 큰 퍼즐들을 이제 맞춰가면서 내년에 1월 달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 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뉴스를 보면 마음 아프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이 혹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지금 우리가 뭘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원함이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금은 잠잠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제가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아주 마음이 많이 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반응하고 감정을 요동하지 말고,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되고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에 일어날 사건들 이후에 함께 일어나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더처치 선교를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때가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 그때가 오면 우리가 힘있게 함께 연합하여 기도를 통해, 그리고 또 실제로 땅을 밟으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를 위해 기도하며 정말 잠잠히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때 우리에게 행해야 될 바를
그리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 더처치 선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 때를 위해 주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더처치 선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의 행진을 위하여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저 견고한 북한의 문을 여시는 그날 주님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